자, 먼저 신경계를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뇌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뇌줄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뇌줄기가 담당하는 역할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각 대뇌의 옆별로 담당하는 기능을 이해하고 바닥핵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소뇌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체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시스템이 신경계통이죠. 자, 이 신경계통은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할 수 있고요. 자, 이 중추신경계에는 뇌와 척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초신경계는요, 뇌신경과 척수신경이 있죠. 자, 이 뇌신경과 척수신경은요, 자율신경계와 몸신경계로 또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또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몸신경계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신경계에는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뇌가 됩니다. 자, 이 뇌는요, 사고의 중추이기도 하고, 언어의 중추이기도 하고요. 운동을 주관하는 중추이기도 하죠. 감각을 주관하여 받아들이고요. 또 시각을 인지하죠. 그리고 청각도 인지합니다. 자, 평형감각을 조절하기도 하고 생명을 유지하기도 하고요. 또 반사 반응을 주관하기도 하는데, 자, 이러한 뇌는요, 자, 먼저 대뇌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뇌는 뇌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곳인데요. 기억과 추리, 판단, 감정 등의 정신 활동을 담당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감각과 운동, 그리고 연합적인 사고 등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이뇌입니다. 자, 사이뇌는요, 체온이라든지 혈당 양과 삼투압을 조절하여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사이뇌 아래쪽에는요, 시상 하부에 뇌하수체라는 것이 있는데 내분비샘 전체를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거기에서 분비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 중간뇌 아시죠? 중간뇌는요, 안구의 운동이라든지 홍채의 수축과 이완 반응들을 주관하여 조절을 하고요. 예, 다리뇌가 있습니다. 다리뇌에서도 다양한 반응들을 조절을 합니다. 자, 숨뇌는 특히 호흡 운동과 심장 박동, 소화, 운동을 조절을 하고요. 기침이라든지 재채기, 하품 등의 반사 중추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붙어 있는 소뇌는 어떤가요? 몸의 자세와 균형 등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우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대뇌는요, 뇌에서 가장 큰 부분입니다. 좌우 대뇌 반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대뇌 반구를 어떻게 해요? 뇌들보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대뇌의 겉질은 회색질, 그리고 이 회색질은요, 신경세포 체로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속질은 백색질이라고 하죠. 신경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뇌 백색질에 있는 신경섬유는 주로 마리집에 의해서 쌓여있는 마리집 신경섬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림에서 보면요, 대뇌는 이마엽과, 그 다음에 마루엽과, 관자엽과 뒤통수엽으로 나뉘어지고요. 자, 안쪽에 우리 가쪽고랑 안쪽 영역에는요, 뇌 섬엽이 있고, 그 다음에 뇌의 중심선 안쪽에 회색질 영역, 주름이 있는 부분은 바로 둘레 계통, 둘레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6개의 엽의 우리가 기능을 한번 봅시다. 먼저 이마엽입니다. 이마엽은요, 앞이마 부분은 사고의 중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마엽의 뒤쪽 영역은요, 운동과 관련된 기능들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마엽 전체로 보면요, 지적인 활동을 하고 뼈대 근육의 수위적인 운동을 조절을 하고요. 또
우리가 말과 관련된 중추도 이마엽에 있죠. 구두로, 입으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것, 또 다양한 인간만이 가지는 개성적인 특징 등, 자, 이런 것들 모두 다 이마엽에서 담당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루엽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루엽은요, 중심고랑 뒤쪽에 있는 영역이죠. 몸의 감각을 받아들이고요, 우리의 정서 반응과도 관계 있습니다. 또 구조와 모양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자,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도 마루엽에서 담당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자엽을 한번 볼까요? 관자엽은요, 청각 중추가 위치해 있습니다. 청각 및 시각 경험을 해석을 하는 기능과 관계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뒤통수엽을 한번 볼까요? 뒤통수엽은요, 시각을 인지하고 눈에 초점을 맞추고, 자, 그리고 동작들을 통합을 하죠. 또 시각적인 언어들을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둘레엽은요, 감정과 행동, 욕망 등을 조절하고요. 자, 둘레엽 아래쪽에 있는 영역은 우리 관자엽의 안쪽에 해마 영역이 되죠. 기억과 관여 되어져 있습니다. 자, 뇌섬엽은요, 역시 기억과 또 감각이라든지 신체 내부에 있는 여러 감각들을 인식하고 또 내장의 감각들을 통합하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자, 이런 되뇌는요, 이제 편측화라고 해서 오른쪽 되뇌와 왼쪽 되뇌가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각각 되뇌 반구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자, 왼쪽 되뇌 반구가 주로 하는 기능은요, 계산이나 추론이나 분석적인 사고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주로 왼쪽에 우리가 말하는 언어 중추가 있죠. 자, 그리고요, 오른쪽 되뇌 반구는 자, 공간적인 위치 관계와 미술, 음악, 감정, 또 직관적인 것들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자, 각각 영역이 자, 전체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 기능적인 국제화라 그래서 이마엽의 앞부분에서 하는 것, 또 언어 중추가 위치해 있는 것, 또 쓰기와 청각이 위치해 있는 영역과 일반적인 감각을 해석하는 영역과 또 시각을 해석하는 영역, 그리고 같은 시각을 해석하거나 청각을 해석하거나 또 언어와 관련된 또 이미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왼쪽 뇌와 오른쪽 뇌가 받아들이고 작용하는 양상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되뇌 반구의 편측화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되뇌 반구의 임상, 양상의 차이를 봅시다. 자, 만약에 왼쪽이나 오른쪽 되뇌 반구가 손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같은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상호 대칭적인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나타나는 임상, 양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왼쪽 되뇌 반구가 손상이 되었다면요, 오른쪽에 반신마비 형태의 운동장애가 나타납니다. 자, 왼쪽에 주로 언어 중추가 위치해 있죠. 그래서 언어 상실증이 나타나고요. 손에다가 어떤 글자 같은 거를 써요.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는 감각, 주로 오른쪽에서 많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서화 감각 상실증이 발생을 하고 또 입체적인 그 물체를 인식하는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 오른쪽에 같은 쪽 반맹이 왼쪽 되뇌 반구 손상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또 계산하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오른쪽 되뇌 반구 손상은요, 반대로 왼쪽 반신마비가 나타나고요. 자,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동작을 미리 구성해서 우리가 실행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행하는 능력, 구성행위 상실증이 나타나고 또 국소적인 진압력이 장애를 받게 됩니다. 또 반쪽 공간 무시는 특히 오른쪽 되뇌 반구가 담당하는 영역이 크기 때문에 반쪽 공간 무시가 잘 나타나고요. 왼쪽 같은 쪽 반맹과 그리고 오른 되뇌 반구 손상일 때는요, 감정장애가 더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되뇌 중에서요, 운동과 감각을 담당하는 겉질 부분이 있죠. 나비람은
운동이고 뒤1항은 감각 영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요, 신체의 특정 부위를 움직이거나 또 특정 부위에 있는 감각이 직접 연결되어 있죠. 우리는 이것을 1차 운동 영역과 1차 감각 영역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 특정 부위와 관련된 영역들은요, 말초와 1대1 대응을 이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뇌 축소인간 또는 대뇌 난장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운동 축소인간, 모타 호문클러스, 또 감각 축소인간, 또 센소리 호문클러스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 이런 감각과 운동 난쟁이의 특징은요, 입술과 혀, 인후두, 손가락에 해당되는 거칠 영역은 범위가 아주 넓고요. 또 상대적으로 세밀함을 덜 요하는 영역은 범위가 좀 좁은 것이 특징입니다. 자, 감각과 운동 난장이의 특징입니다. 자, 입술과 혀, 인후두, 손가락에 해당하는 거칠 영역이 굉장히 넓은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 그림에 있는 사진 그리고 그림으로 영역을 표시한 것들은 각각 운동 난장이 그리고 감각 난장이의 대뇌 거칠의 영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뇌가 손상되었을 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만약에 운동 영역에 병변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손상된 특정 영역의 반대편에서 몸에 수의적인 운동에 있어서 마비가 생깁니다. 또 행위상실증, 우리가 어프락시아라고 설명을 하죠. 운동 못함증, 어키네시아, 또 눈의 운동장애 등과 같이 위운동신경세포 증후군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감각 영역에 병변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손상된 특정 영역의 반대편에 일반 감각뿐만이 아니라 특수 감각 장애가 발생합니다. 인식 불능이 생기죠. 인식은 감각이 정상적으로 감지되고 해석해야 되는데 해석이 잘 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편측 무시 증후군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 언어 영역에 병변이 생긴다면요, 언어상실증이 생기는데 여기에는 운동성 언어상실증, 감각성 언어상실증 등이 있습니다. 자, 대뇌 옆에 각각 손상에 따른 구체적인 증상은요, 마루엽 손상은 인식불능, 무시, 행위상실증 등이 발생을 하고요. 이마엽 손상은요, 불수의 운동이나 마비, 역시 행위상실증, 이해를 잘 하지 못하면서 나타나죠. 자, 쓰기 언어 불능증, 기억장애, 인지장애, 또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거나 행동의 변화, 정동장애 등이 나타납니다. 자, 관자압의 손상이 있다면요, 청각인식 불능이나 음치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통수엽의 손상은요, 시야결손이나 시각인식 불능, 안구 행위상실증이나 안구 실조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는요, 대뇌의 깊은 곳, 백색질 아래쪽에 위치한 바닥핵, 베이잘 강글리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이것은요, 대뇌 방구의 속에 위치한 회색질의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바닥핵이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 표에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줄무늬체와 편도체, 담장을 들어서 우리가 해부학적인 바닥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줄무늬체는요, 꼬리핵과 조가비핵과 창백핵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요. 우리는 조가비핵과 창백핵을 합해서 렌즈핵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 이것은 바닥에 있는 해부학적인 구조상 바닥핵의 구조를 의미합니다. 구성을 의미하겠죠? 자, 반면에 이 바닥핵은요, 운동 조절에 있어서 특이한 기능들을 담당을 하는데, 그래서 기능적으로, 신경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바닥핵을 설명할 때 우리는 기능적인 바닥핵이라고 하죠. 이 기능적인 바닥핵에는요, 꼬리핵이 들어가고 렌즈핵, 아까 설명했죠. 렌즈핵에는 조가비핵과 창백핵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아까 설명했던요, 편도체하고 담장을 제외하고 대신에 중간 내 흑색질과 사이 내 시상 밑핵을 포함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신경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기능에 긴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능은요, 근육의
운동을 조절하고요. 긴장성을 억제하고요. 그리고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겠죠. 그런 기능을 하는 고리 모양의 회로가 바로 이 기능적인 바닥핵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바닥핵이 손상이 되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대표적으로는요, 경축이 생기고요, 떨림이 생기고요, 불수의 운동이 생깁니다. 이 바닥핵이요,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다면 운동 과다 및 운동 감소와 관련된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육의 긴장이 이상하다든지, 느린 비틀림 운동이 출현한다든지, 무도병이 생긴다든지, 도리깨질증. 자, 이런 것들은 운동이 과다하면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이고요. 자, 운동 감소나 경축이 같이 발생하는 것은 파킨슨병 같은 것들을 예로 들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파킨슨병이나 뇌성마비,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바닥핵이 손상되면 지금 설명한 것과 같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사이뇌를 한번 볼까요? 자, 사이뇌는요, 양쪽 대뇌방구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핵 무리의 집합체. 여기서 핵이라는 것은 신경세포체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것을 설명을 하죠. 자, 셋째 뇌실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구성은요, 시상이 대표적이고요, 시상 하부, 그리고 시상 상부, 시상 밑부 부분을 포함시켜서 우리는 사이뇌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시상은 감각 자극을 처리하고 대뇌거질로 투사시켜주고, 자, 여러 가지 감각들을 중계하는 중계 핵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감정 기능도 하고요, 운동 기능에도 관계하죠. 자, 그 다음에 시상 하부는요, 자율신경 계통과 내분비 계통의 주요한 조절 중추입니다. 체온을 조절하죠. 심장 박동수, 혈압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고요. 뇌하수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시상하부입니다. 우리 뇌하수체의 뒤옆은 신경하수체라 그래서 시상하부에 있는 핵이 가지를 뻗어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전달하는데 그것이 호르몬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상 상부입니다. 내분비 기능을 조절하고 멜라토닌을 합성하죠. 이 멜라토닌은요, 하루 주기 리듬을 조절하고 또 생식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자, 시상 밑부는요, 아까 설명했던 기능적인 바닥핵의 구성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뼈대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자, 만약 사이뇌가 손상이 되었다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자, 먼저 시상 부위의 병변은요, 몸의 반대편에 감각 장애가 주로 발생합니다. 시상은요, 대표적으로 감각의 중개소라고 하죠. 그래서 주로 감각 장애가 심하게 오고요. 물론 운동 장애에도 관계할 수 있습니다. 자, 시상에서 병변이 생길 때 우리가 시상 증후군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실조를 동반한 무도 느린 비틀림 운동증 등도 시상의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상 하부에 병변이 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시상 하부에서는요, 항히뇨 호르몬 분비 이상 증후군이 생길 수 있고요. 포만 중추가 위치하기 때문에 장애를 입으면 비만증, 또 체온 중추 장애로 체온이 잘 조절되지 않거나 또 심혈관계 질환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시상 밑핵의 병변이 있으면은요, 불수의적인 운동이 나타나면서 또 도리깨질증 같은 특이한 운동 장애가 나타날 수 있죠. 뇌하수체가 만약 병변을 입는다면요, 신경인성 요부증 등과 같이 다양한 호르몬에 의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뇌줄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뇌줄기는요, 중간뇌와 다리뇌, 숨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뇌줄기 위아래로 쭉 그물체라는 것이 신경세포가 얽혀있는 원시적인 구조이죠. 그물체가 존재하고요. 이러한 뇌줄기의 구조는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중추에서 말초로 가는 감각과 운동신경로가 지나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1, 2번 뇌신경을 제외한 뇌신경 핵은요, 중간뇌,
다리 내, 숨내에 모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뇌줄기의 기능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중간뇌는요, 시각과 청각의 반사중추가 위치하죠. 동공반사중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세반사중추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하고 4번 뇌신경핵이 여기에 위치해 있죠. 다리뇌는요, 소뇌와 대뇌 사이에 정보 전달을 중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과 호흡과 방광 조절 등의 생리적인 기능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뇌신경핵 5번, 6번, 7번, 8번 뇌신경핵이 위치해서 여기서부터 뇌신경이 시작되겠죠. 그 다음으로는요, 숨뇌가 있습니다. 자, 숨뇌는요, 호흡중추죠. 심장 혈관 반응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심박수를 조절하고 심근수축 및 혈압을 조절하는 생명중추입니다. 자, 숨뇌에서는요, 또 피라미드 교차가 숨뇌 아래쪽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9번, 10번, 11번, 12번 뇌신경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죠. 자, 이런 뇌줄기에는요, 그물체라는 것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그물체는요, 뇌줄기 전체에 걸쳐서 신경세포들이 얽혀있는 원시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그물체는요, 오름신경로와 내림신경로가 이 부위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물체는요, 의식 상태를 조절하죠. 그리고 뼈대 근육의 긴장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이런 뇌줄기가 손상이 된다면요, 손상 시에 생명 유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상이 되었다면 의식이 상실될 수도 있고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지러움, 삼킴 곤란, 동공 확대, 그리고 발작, 오심, 구토 등의 증상과 호흡 정지와 심혈관 운동의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심각한 손상은 즉각적인 사망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자, 뇌줄기 손상의 대표적인 증상이 현기증과 복시와 교대 반신마비 있죠. 자, 현기증은요, 뇌신경 8번의 장애로 잘 발생하고요. 복시는 뇌신경 3번, 4번, 6번, 즉 눈의 근육들을 조절하는 뇌신경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 반신마비는요, 한쪽 뇌신경 장애와 또 반대편의 편마비를 동반하는 증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손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손에는요, 움직임을 통합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을 해요. 그리고 섬세한 운동을 조정하죠. 협조하는 기능도 담당을 합니다. 자, 이 손에는요, 근육의 긴장도와 평형 상태를 조절하는 엄청 중요한 기능을 담당을 하고요. 우리가 운동 학습을 할 때 이 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손에는요, 운동을 하고 있는 동안 근육에서 되돌아오는 되먹임 정보를 척수에서부터 숨뇌를 거쳐서 소뇌 쪽으로 들어가는 척수 소뇌로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를요, 비교를 하게 되는데, 대뇌 운동 겉질에서는요, 의도된 운동 명령을 말초에 있는 근육으로 내려보내게 되죠. 자, 척수를 통해서, 겉질 척수로를 통해서 말초 쪽으로 전달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동시에 소뇌 쪽으로도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자, 소뇌는요, 말초에서 수행된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무의식적인 고유 감각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이 무의식적인 고유 감각은 척수 소뇌로를 통해서 소뇌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뇌는요, 말초에서 행해진 움직임과 대뇌 겉질에서 받았던 의도된 운동 명령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뇌를 비교 측정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래서 겉질의 의도된 명령과 말초에서 수행된 그 운동을 어떻게 해요? 비교해서 실제 움직임 간의 운동 오차를 발견하는 역할을 하고, 그것을 면밀하게 교정하는 역할을 소뇌가 담당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소뇌의 역할은요, 비교 측정기 또 운동을 정확하게 조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모든 운동을 다 그렇게 조절을 하죠. 안구 운동도 조절하고요,
눈과 손의 협응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이 손해의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손해가 비교 측정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한 세 가지 경로가 존재합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위 손해다리라고 해서 자, 손해의 핵에서 시상을 거쳐서 되뇌 겉질로 나가는 출력 경로가 있고요. 자, 중간 손해다리라고 해서요. 자, 이것은 되뇌에서 의도했던 명령이 말초로 내려갈 때 다리뇌를 거쳐서 손해 쪽으로 입력이 되는 경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래 손해다리는요. 말초에서 감지한 다양한 운동에 대한 정보들이 척수를 통해서 숨뇌를 거쳐서 손해로 입력이 되는데 자, 손해에서는요. 중간 손해다리와 아래 손해다리에서 받은 정보를 비교해서 측정해서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되뇌 겉질로 전달하게 되면 되뇌 겉질에서 또 다른 의도된 운동 명령들을 내려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손해 손상이 되면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자, 손해가 손상된다고 해서 되뇌 겉질이 손상되는 것처럼 마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증상은요, 실조, 또 의도 떨림, 근긴장 저하라든지 상반운동 반복 장애 증상이 나타나고요. 조화운동 장애나 운동 결함, 또 의도 떨림, 자세 떨림, 겨냥 이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근육의 긴장도 조절 장애 때문에 조음 장애나 또 눈 떨림 증상, 또 근긴장 저하로 진자 반사 같은 것들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뭐가요? 손해가 손상되어서 나타나는 증상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손해 기능을 검사하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롬버그 검사, 그리고 핑거 투 노즈 테스트, 또 겨냥 이상 같은 것들을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손해 손상에서 추가적으로 운동 기능 이상이 더 발생할 수 있죠. 운동 실조나 근긴장 저하, 진전, 또 손해 방구에 병변이 있으면 주로 동측 팔과 다리에 증상이 나타나는 운동 실조와 긴장 저하 현상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손해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겨냥 이상을 좀 설명을 해보면요. 이 겨냥 이상이라는 것은 최종 목표점에 도달하는 능력이 부정확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한 곳에 손을 위치시키려고 할 때 너무 과도하게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목표를 지나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내가 원하는 만큼 손이 미치지 못하는 상태, 저측정 상태에 도달하기도 하는 거죠. 자, 또 손해가 손상이 되면은요, 눈떨림 증상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이 눈떨림이라는 것은 시선을 어느 한 곳에 고정시킬 때 한 번에 바로 시선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 눈동자가 너무 과도하게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안구가 교정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마치 진동이 발생하는 것처럼 나타나요. 그것이 우리가 보는 눈떨림 현상이 되죠. 우리가 안쪽 고등근, 가쪽 고등근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수평으로 떨림이 나타날 테고요. 위 고등근, 아래 고등근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수직으로 이렇게 떨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는 복합성으로 떨림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요, 손해의 중심 구조가 병변이 생긴다면 몸의 양쪽에서 증상이 보이게 되고요. 안구 운동의 이상뿐만이 아니라 조음 장애와 같은 것들을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우리는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하여서 신경계를 구분하여 보았습니다. 자, 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뇌줄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 뇌의 기능들은 어떠한지, 또 바닥핵은 어떻게 구분하고 그 바닥핵의 기능은 무엇인지, 또 손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학습해 보았습니다. 공부하느라고 모두 고생하셨습니다.